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평생 일해서 만든 곰방을 내가 그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도 엄마 딸이야. 공평하게 나눠야지. 공평? 엄마 다 돌아가셨을 때 넌 어디 있었는데? 병원에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 엄마 다 마지막까지 공방을 지키려고 했던 거 몰라? 너희한테 돈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러는 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붙어 있더니 결국 이거 다 가질 속셈이었어? 애초에 내가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 됐어. 너, 내가 공방을 탐냈다고? 너희는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부터 챙길 생각했잖아. 그게 가족이야? 차라리 다 가져. 나한텐 엄마가 남긴 한복 한 벌이면 충분해. 잘난 척 하지 마. 엄마가 남긴 한복? 그거 내가 엄마 꼬셔서 챙긴 거 아니야? 유언장도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미쳤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너희 같은 인간들이랑은 더 이상 가족이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가족이라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저는 한복을 만들며 평생을 살아왔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하지만 한복처럼 부드럽고 아름답지 않았던 가족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 그리고 결국 나를 떠났던 시누이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용서는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이다. 평생을 바느질과 함께 살아왔다. 지금도 바느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바느질은 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고 내 삶 그 자체였다. 어쩌면 이 재봉틀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별표 전라남도 광주 별표. 지금처럼 고층 건물이 빽빽한 도심지가 아니라 마당 있는 단층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작은 동네였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냈고 이웃 간의 반찬을 나누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늘 빠듯한 살림이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집에 계시는 날이 드물었고 어머니는 작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별표 페달식 재봉틀 별표로 동네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며 생활비를 보탰다.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는 내 유년 시절의 배경음악이었다. 다다다다닥 하고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소리는 마치 리듬처럼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깨어나는 게 일상이었다. 어머니는 종종 헌옷을 모아 새롭게 만들어 팔기도 하셨다. 가끔은 우리 삼남매에게 직접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솔직히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새 옷에 비하면 촌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새 옷을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저 조용히 입고 다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자잘한 바느질을 도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을 감거나 천 조각을 정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바느질이 재미있어졌다. 어머니가 남긴 천 조각을 모아 작은 인형 옷을 만들어 놓았고 찢어진 손수건을 끼워보기도 했다. 바늘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내 손끝을 찌르는 통증이 너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각이 싫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바늘과 실을 자유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손을 다치시는 바람에 며칠간 재봉틀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하루라도 재봉틀이 멈추면 곧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손을 붕대로 감고도 억지로 바느질을 하려 하셨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걸 흉내내며 처음으로 직접 재봉틀을 밟아보았다. 처음에는 바느질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실이 엉켜서 바늘이 부러지기도 했고 천이 삐뚤빼뚤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재봉틀 바퀴를 돌리는 속도를 맞추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며 나를 격려해 주셨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다. 어느 날 처음으로 내가 혼자 손수건 하나를 완성했을 때 나는 새삼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일이 바쁠 때면 내가 대신 단단한 바느질을 맡아서 하기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내게 바느질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교복을 맞춰 입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똑같이 나눠주는 기성품을 입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복이 몸에 꼭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너무 크거나 기어서 입기 불편한 친구들이 많았고 특히 여학생들은 치마 길이를 줄이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한두 명이 부탁해서 수선을 해주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나를 찾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났다. 야, 내 교복 치마도 좀 줄여줄 수 있어? 이 단추가 떨어졌는데 그냥 새 걸로 바꿔 달라 하면 안 돼? 다지 길이가 너무 긴데 좀 줄여주라. 돈은 못 주지만 떡볶이 사줄게. 나는 친구들이 부탁하는 옷을 밤마다 몰래 가져와 어머니의 재봉틀로 손을 봐주었다. 물론 그때는 돈을 받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냥 친구들이 기뻐하는 게 좋아서 해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수선한 옷을 입고 와서 완전 딱 맞아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점점 바느질이 더 즐거워졌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했다. 당시엔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용돈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교복 수선을 해주기 시작했다. 물론 돈을 받는다고 해도 진짜 수선집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더 많이 찾았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왕이면 오오이한테 맡기는 게 낫다 는 말이 돌 정도였다. 바느질이란 게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바느질은 내 일상이 되었고 졸업 후에도 나는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바느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었고 내 손끝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자란 나에게 바느질은 운명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20살이 되던 해 정식으로 재봉일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재봉틀을 만지며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직업으로 삼고 싶었다. 바느질이 단순히 천을 잇고 실을 엮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걸 점점 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다 별표 1983년 서울 종로구 별표였다. 그 시절 종로에는 크고 작은 한복점들이 많았고 전통 한복을 맞춰 입는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다. 결혼식, 환갑잔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꼭 한복을 입어야 했고 좋은 한복 한 벌은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나는 그런 한복을 만드는 가게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한복 공방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 공방의 주인은 별표 박선옥 사장님 별표 신을 넘긴 여성분이셨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한복 차림,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분이었다. 처음에는 무척 엄격해 보이셔서 긴장했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따뜻한 면도 있는 분이었다. 나는 한복을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물었다. 별표, 바느질을 해봤나? 별표, 네. 어릴 때부터 재봉틀을 만졌습니다. 교복 수선도 해봤고요. 별표, 한복 바느질은 좀 다르다. 그래도 정말 배우고 싶다면 여기서 일하면서 천천히 배워보겠다.
별표. 그렇게 나는 한복 공방에서 별표 변습생 별표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드레실부터 시작했다. 재단된 천을 정리하고 바늘과 실을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단순한 시침질이나 빗바느질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시켜주셨지만 한복을 직접 만들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해왔는데 겨우 실 정리나 하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늘 말씀하셨다. 별표, 좋은 옷을 만들려면 천의 성질부터 알아야 한다. 아무렇게나 바늘을 대는 게 아니라 천이 원하는 대로 바느질해야 한다. 별표.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다. 한복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다. 천의 종류, 색깔, 무늬, 실의 굵기, 심지의 두께까지 모든 것이 중요했다. 치마의 주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옷의 흐름이 달라졌고 저고리에 깃 하나를 다는데도 정성이 들어갔다. 특히 한복의 곡선은 서양식 옷과 전혀 달랐다. 곧고 반듯한 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이 살아있어야 했기 때문에 바느질을 할 때도 손끝 감각이 무척 중요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내게 말했다. 별표, 내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별표.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제 겨우 몇 개월 되었을 뿐인데 벌써 한 벌을 만들라고 하시다니.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한복 제작을 맡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중요한 작업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손님이 입을 옷이 아니라 샘플 제작이나 연습용 작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 바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옷이 형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마치 마법 같았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한복을 만드는 법을 익혀갔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 사장님은 한복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다. 별표,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결혼식에서는 행복을 담고, 환갑잔치에서는 감사함을 담고, 명절에는 가족의 정을 담는다. 그러니 옷을 만들 때도 그 마음을 담아야 한다. 별표.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바느질을 했다. 그래서 한복을 만들 때마다 단순히 천을 입는 게 아니라 손님이 이 옷을 입고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 상상했다. 이 치마를 입고 신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혼례를 치를까? 이 저고리를 입고 할머니가 손자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다. 한복 공방에서 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혼자 만들어 보게 되었다. 사장님께서 특별히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천을 고르고 디자인을 생각하고 정성껏 바느질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저고리와 치마를 사장님께 보여드렸다. 사장님은 한참 동안 옷을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별표, 이제 내 손에서도 좋은 한복이 나올 수 있겠구나. 별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이 뿌듯했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나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어릴 적 어머니의 재봉틀을 만지던 내가 이제는 한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한복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바느질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느질을 하면서 한복 한 벌 한 벌에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가고 있다. 나는 한복 공방에서 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박선옥 사장님의 아들을 처음 만났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공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얼굴은 어딘가 사장님을 닮은 듯했다. 그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사장님께 말했다. 별표, 엄마,
점심 안 드셨죠? 추어탕 사왔어요. 별표. 그제야 나는 그가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 이름은 별표 김정우 별표. 나보다 4살 많은 31살이었다. 평소 사장님께서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정우 씨는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부모님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한동안 공방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별표, 추어탕 드세요.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별표. 그가 내미는 봉투 안에는 갓 끓인 추어탕이 있었다. 솔직히 나는 그때까지 추어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미꾸라지를 갈아서 만든다고 해서 뭔가 낯설고 꺼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장님과 정우 씨가 맛있게 떠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먹어 보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었다. 내다 신기한 듯 계속 떠먹고 있자 정우 씨가 웃으며 말했다. 별표, 맛있죠? 처음 드셔보시는 것 같은데 입에 잘 맞나 봐요. 별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마주치게 되었다. 정우 씨는 자주 공방에 들러 사장님을 도왔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와 말을 섞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따뜻한 면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찔렸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정우 씨는 그것을 보고는 곧장 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별표, 이거 그냥 두면 덧나요. 바느질하느라 손이 많이 상할 텐데 평소에도 조심하세요. 별표. 그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있겠지만 그 작은 배려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 바느질을 하면서 손을 다치는 건 흔한 일이었고 나는 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생각보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 문을 닫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정우 씨가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우산을 내밀며 말했다. 별표, 같이 갈래요? 별표.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우산을 함께 쓰고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날따라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빗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그에게 향하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감정을 쉽게 내보이지는 못했다. 공방에서는 일하는 사이였고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점도 신경이 쓰였다. 나는 단순한 감정으로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그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정우 씨와 몇 년간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하기만 했다. 마치 내가 정성스럽게 바느질해온 한복처럼 결혼 생활도 한 땀 한 땀 쌓아가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 있는지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 결혼식은 1987년 늦가을 서울 종로의 작은 한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양가 친척들이 모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통 예식을 진행했는데 나는 한복 공방에서 직접 만든 연분홍빛 치마와 고동색 저고리를 입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결혼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 현실은 달라졌다. 정우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별표 시어머니 박선옥 사장님 별표은 여전히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계셨고 엄격하고 원칙적인 분이었다. 처음에는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하는 바가 많아지셨다. 단순히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별표 집안의 맏며느리 별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별표 한복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살림도 잘해야 한다. 저무는 밭가치를 할 테니 너는 안에서 모든 걸 책임질 줄 알아야 해. 별표. 나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배웠지만 사실 살림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음식도 그저 기본적인 반찬 정도만 할 줄 알았고 손님 접대나 명절 차례상 준비 같은 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길 기대하셨다. 처음 명절을 맞이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시댁에는 친척들이 몰려들었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그만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 별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해. 별표. 나는 실수할까봐 긴장했고 어쩌다 칭찬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일 어려웠던 건 별표 두 명의 시누이 별표. 그러니까 정우 씨의 두 여동생과의 관계였다. 정우 씨에게는 나보다 2살 많은 별표 첫째 시누이 지연 별표 씨와 5살 어린 별표 둘째 시누이 시민 별표 씨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별표, 우리 오빠랑 결혼했어도 결국 엄마 밑에서 배우는 거지. 그래봤자 어차피 시다발이 아니야? 별표. 지영 씨는 가끔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그냥 공방 직원에서 별표 어쩌다 보니 형식적으로 가족이 된 사람 별표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대놓고 갈등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화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컸다. 나를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예에 바르게 행동했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갈등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건 시어머니가 건강을 잃으면서부터였다. 1994년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에서는 별표 말기 암 별표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특히 시어머니는 별표 끝까지 공감을 지키고 싶다 별표고 하셨지만 병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더니 막상 병세다 악화되자 관심은 별표 공방과 유산 별표 문제로 몰리기 시작했다. 별표, 공방은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별표,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별표,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병산에 계신데도 2사람은 눈앞의 재산 정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정우 씨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가족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 별표 일단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먼저다 별표라며 갈등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나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날들이 많아졌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공방을 걱정하셨다. 어느 날 나는 병실에서 시어머니께 옷을 정리해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힘겹게 나를 부르셨다. 별표,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많이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 고맙다. 별표.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셨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내게 건네셨다. 별표, 이건 내 거다. 별표. 보자기를 풀어보니
안에는 한 벌의 한복이 곱게 개켜져 있었다. 감색 치마에 은은한 분홍빛이 도는 저고리. 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과 같은 색이었다. 별표, 내가 직접 고른 거다. 이건 내가 입었으면 좋겠다. 별표. 그 순간 나는 이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별표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신 증표 별표라는 걸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남긴 한복을 품에 안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긴 했다. 하지만 정작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달랐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들은 본격적으로 별표 유산 문제 별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별표, 엄마가 남긴 공반이란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별표.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첫째 시누이 지영씨가 대놓고 말을 꺼냈다. 나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서 멍한 상태였는데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우씨도 담원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지영씨와 둘째 시누이 수민씨는 이미 작정한 듯 했다. 별표, 엄마가 남긴 재산은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야지. 우리도 자식인데 왜 너희만 다 가져야 해? 별표.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경간호는커녕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유산을 나누자는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별표, 솔직히 엄마가 너한테 한복까지 챙겨준 것도 이상해. 혹시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던 거 아니야? 별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별표, 나는 공방을 지키고 싶어.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온 곳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한복을 만들면서 이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별표. 하지만 시누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별표,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공방이든 집이든 빨리 정리해서 돈으로 나눠 가지자. 별표. 그날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시누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산 대분을 강하게 주장했고 심지어 별표, 엄마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조작된 게 아니냐, 별표는 말까지 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한복을 남겨준 것이 별표 유산을 조작한 증거 별표라도 된다는 듯이 몰아갔다. 정우 씨는 그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결국 그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별표, 엄마가 평생 한복을 만들면서 지켜온 공반이야. 돈 몇 푼에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별표. 하지만 시누이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법적인 절차까지 거쳐야 했고 힘겨운 다툼 끝에 별표 공방과 시어머니가 남긴 주택 별표를 우리 다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오랜 싸움 끝에 유산 문제는 마무리되었지만 나는 씁쓸했다.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공방을 물려받고 난 후에도 한동안 공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을 열면 여전히 시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을 것 같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우 씨는 그때까지도 갈등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었다. 원래부터 가족 간의 다툼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기에 유산 문제로 그렇게까지 싸운 게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별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생각해 봐야겠어. 별표. 그는 결심한 듯 내게 말했다. 나는 공방을 계속 운영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겁도 났다. 시어머니처럼 큰 손님들을 상대할 자신도 없었고 경험은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우 씨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별표,
나는 경영을 배울 테니까 너는 내가 잘하는 바느질에 집중하면 돼. 별표. 그렇게 우리는 공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다. 정우 씨는 직접 경영 공부를 하면서 손님 응대와 마케팅을 맡았고 나는 한복 제작과 디자인을 전담했다. 한복 시장도 변화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전통 한복만 찾는 시대가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개량 한복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우리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일산에서도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별표, 기모노 스타일처럼 좀 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별표. 결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색이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좀 더 다양한 컬러를 써보면 좋겠어. 별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한복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고객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SNS에서 우리가 만든 한복이 소개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해외 주문까지 들어왔다. 몇 년 후, 공방은 단순한 한복 제작소가 아니라 별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한복 브랜드 별표로 성장했다. 직원들도 늘었고 다양한 한복 컬렉션을 만들면서 백화점 입점까지 하게 되었다. 공방 한쪽 벽에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다. 나는 그 재봉틀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린다. 결표, 내가 이 공방을 이어가줘서 고맙다. 별표.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별표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 별표이었다. 우리는 그 뜻을 지키면서 공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시어머니의 유산 문제가 마무리된 후 두 시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처음에는 그들이 화를 내고 불만을 품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마음이 아팠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그래도 한 가족으로 엮였던 사이 아닌가.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마주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았다. 어떤 관계는 별표 돈과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유지될 이유도 없어진다 별표는 것을. 한동안 시누이들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우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다녔다. 특히 내가 공방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정우 씨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별표, 우리도 이제 신경 끄자. 결국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별표. 그 말처럼 우리는 점점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어쩌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니까. 그렇게 시댁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내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한복 공방과 가사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별표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별표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별표 민화 그리기 강좌 별표를 신청했고 주말에는 혼자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일도 바쁜데 내가 이런 걸 할 시간이 있을까? 하고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별표,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별표. 그렇게 조금씩 내 시간을 가지다 보니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 한복을 만들 때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디자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공방 직원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정우 씨도 그런 내 변화를 반겨주었다. 별표, 여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네. 별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단순히 사업 이야기나 가족 문제를 떠나 별표 우리 둘만의 3별표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는 점점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인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정우 씨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별표, 여보, 차 마실래? 별표, 고마워. 별표.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과거의 어려움도 가족 간의 갈등도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가끔은 공방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때로는 별다른 대화 없이도 그냥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그런 아침이 있다. 별표, 예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별표. 내가 조용히 중얼거리면 정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는다. 별표,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별표. 이제야 정말 별표 내 삶의 중심을 찾은 기분 별표이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도 불안한 미래도 아닌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삶. 아마도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평범한 하루를 그저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공방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삶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겨우 유지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늘었고 찾는 손님들도 다양해졌다. 한복을 단순히 전통 의상으로만 생각했던 시절과 달리 요즘 사람들은 웨딩 한복, 돌잔치 한복, 심지어 현대식 계련 한복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원했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했다. 나는 여전히 바느질을 담당했지만 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우 씨의 역할이 점점 커졌다. 예전에 그였다면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별표, 이번에 쓰는 원단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촉감이 부드럽고 색감도 더 고급스럽게. 별표. 어느새 그는 한복 원단을 고를 때도 신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남편이 천을 손끝으로 만지면서 직원들과 디자인을 논의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언젠가부터 그는 단순히 공방 운영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복 제작의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별표, 이번 시즌에는 좀 더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추가해 보는 게 어때? 별표,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전통적인 디자인보다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된 걸 더 선호하더라. 별표. 그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우리 관계가 단순한 부부를 넘어 별표 동반자 별표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에 그는 가족의 기대와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별표 우리 가족 별표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었다. 공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의 태도도 변했다. 예전에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던 그가 이제는 직접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한복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다. 별표, 내가 원래 이렇게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너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변하는 것 같아. 별표. 그의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표, 이제야 진짜 우리 가게의 주인 같네. 별표. 그는 멋쩍게 웃었지만 나는 그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없이 뿌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다. 우리는 공방일에 몰두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새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별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바느질을 하면서 허리와 어깨가 점점 나빠졌고 별표 정우 씨는 별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문제 별표를 겪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언제나 해오던 일이었고 약간의 통증은 견디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정우 씨에게 말했다. 별표, 우리 이제 몸도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별표. 그도 깊이 공감했다. 최근 들어 자주 두통을 호소하던 그는 병원에서 별표 고혈압 초기 진단 별표를 받았다. 의사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아침마다 별표 공방 문을 열기 전에 동네 공원에서 함께 걷는 것 별표부터였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일터로 향했겠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0분이라도 함께 걸으며 몸을 풀기로 했다. 별표,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네. 별표, 그러게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신경 쓸 틈이 없었지. 별표. 우리는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방 이야기,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 가끔은 그냥 일상의 사소한 대화까지.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별표 요가 수업 별표를 등록했고 정우 씨는 별표 소금 적게 먹기와 규칙적인 식사 별표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공방일이 바쁘면 대충 김밥 한 줄이나 라면으로 때우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최소한 하루 한 끼라도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다. 별표, 이제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별표.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다.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다. 한복 공방이 아무리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별표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 별표이었다. 이제 우리의 하루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 여전히 공방에서 바쁘게 일하지만 더 이상 별표 일만을 위한 삼별표를 살지는 않는다. 아침마다 함께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틈날 때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챙겨주는 것이 익숙해졌다. 별표, 여보, 오늘 요가 갔다 왔어? 별표, 응. 근데 아직도 몸이 뻣뻣해서 따라 하기가 힘들어. 별표, 괜찮아. 꾸준히 하면 나아질 거야. 별표. 그렇게 우리는 별표 한복 공방을 지켜가면서도 우리 삶도 함께 가꾸어 가고 있다. 별표. 이제는 바느질을 할 때도 예전처럼 별표 완벽해야 해. 별표라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는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가끔 실수를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별표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는 것 별표이다. 어쩌면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은 별표 한 땀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 별표이 아닐까? 한복을 만들 때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 시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불만을 품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과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별표, 언니, 잘 지내요? 별표.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별표 첫째 신우이 지영씨 별표였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먼저였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언제였던가? 아마도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난 뒤부터였으니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던 사이였다. 나는 몇 초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별표, 그래, 오랜만이네. 별표. 단답게 맞이해야 할지, 경계를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지친 듯한, 그리고 조금은 후회가 섞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별표,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별표.
며칠 뒤 서울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만난 지영 씨는 예전보다 한층 나이 들어 보였다.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했다. 그녀도 나를 보며 한동안 말없이 미소 짓던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별표,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아니, 솔직히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별표.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별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너무 화가 나 있었어. 솔직히 내가 공간을 가져간 게 억울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더라. 그때 나는 돈답게 보지 못했어. 별표.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말을 이었다. 별표,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사업도 많이 해보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때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하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연락을 못했어. 별표.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문득 둘째 신우이 수민 씨가 떠올랐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별표, 수민이는 어떻게 지내? 별표. 지영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별표, 수민이도 많이 힘들었어. 결혼도 생각대로 안 풀리고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우리한테 연락 끊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동안 너한테 연락할 면목이 없었어. 별표.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시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었다. 아니,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았다. 얼마 후 둘째 신우이 수민 씨도 용기를 내어 나를 찾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하게 말을 했을 사람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별표, 언니, 정말 미안했어. 별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과연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시어머니가 병산에 계실 때 그들이 유산을 두고 싸우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았다. 별표, 우리 이제라도 다시 가족처럼 지내볼까? 별표.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누이들은 가끔 공방에 들렀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어색해했다. 예전에 공감을 포기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도와주겠다니 모두가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별표, 괜찮아요. 이제라도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게 중요하니까요. 별표. 가끔은 다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 따뜻한 국을 나누는 순간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다. 아마도 그녀가 살아 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았다. 별표,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별표. 지영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시누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결표 내가 이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 별표. 결국 나는 내려놓기로 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가끔 시누이들이 공방에 와서 한복을 고르거나 작은 일을 돕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별표 비록 늦었지만 다시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 별표. 나는 여전히 한복 공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한복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별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 별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바느질을 해왔지만 이젠 내 손보다 더 빠르고 정교한 손길을 가진 젊은 제자들이 생겼다. 몇 년 전 공방에 처음 찾아와 별표 한복을 배워보고 싶어요. 별표라고 수줍게 말했던 한 젊은 여자는 이제 능숙한 재단사로 성장했다. 가위질하는 손길도 바늘을 잡는 자세도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은 그녀를 보며 별표 저 때에 내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별표 하고 회상하곤 한다. 별표 선생님, 이 옷의 깃부분이 너무 뻣뻣한 것 같은데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별표. 그녀는 여전히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저고리를 살펴본 후 말했다. 별표, 기대의 심지를 너무 두껍게 넣었네. 한복은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감싸는 옷이니까 부드러움도 신경 써야 해. 다시 해볼래? 별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복을 처음 배우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나도 이 공방을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복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내다 남긴 자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공방을 정리하던 늦은 저녁 정우 씨가 갑자기 말했다. 별표, 우리 여행 갈까? 별표.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다. 별표,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 별표.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지. 평생 일만 했잖아. 별표.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공방이 바빠서 늘 시간이 없었다.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일로 바빴고 가게 운영과 직원들 챙기느라 일상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별표,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별표.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정우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별표, 글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별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 30년 만에 별표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 별표를 계획하게 되었다. 여행지는 제주도로 정했다. 멀리 해외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별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 별표이었다. 공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우리는 가벼운 짐을 싸서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다니. 제주도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천천히 섬을 둘러보았다. 한적한 오솔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푸른 바다를 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눴다. 별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 별표, 그러게. 좀 더 일찍 여행을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별표. 제주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는 문득 공방 생각이 났다. 별표, 여보, 근데 이상하지 않아?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을 줄 알았는데 막상 며칠 쉬니까 손이 허전해. 별표. 정우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표, 나도 그래. 처음엔 공방 없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거기가 우리 삶의 일부였다 봐. 별표.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공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익숙한 재봉틀 소리, 첫 냄새, 직원들의 웃음소리까지.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별표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담긴 공간 별표 이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한복을 만들며 제자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더 이상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을 미루지는 않는다. 아침에는 여전히 차를 끓여 마시고 가끔은 다시 제주도를 떠올리며 여행 계획을 세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별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가족 같은 공간 별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별표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였네. 별표. 정우 씨가 어느 날 문득 한 말이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인생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웠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인생을 불안해하지 않는다. 한복을 만들며 살아온 시간이, 우리의 손끝에 새겨진 모든 순간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증거이니까. 별표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별표